주한미군 당장 빼. 방위비 15조 원 안 내놓으면 매일 아침 당장 다 철수시키란 말이야. 백악관 오벌오피스의 방탄유리가 깨질 듯 트럼프 대통령의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그 앞에는 미국의 내로라 하는 국무장관과 안보참모들이 사시나무 떨듯 머리를 감싸주고 서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한미군 철수라는 역대급 협박카드를 꺼내들면 한국이 72시간 안에 벌벌 떨며 기어올 줄 알았는데 한국이 굴복은커녕 상상도 못한 기습 타격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미사일 하나 날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 의회와 월스트리트의 신경망을 통제하는 차세대 핵심 통신 반도체 밸브를 조용히 잠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트럼프의 호언장담을 듣고 있던 미국 의회의 전산망이 마비되고 뉴욕 증시가 수직 낙하하며 그야말로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짓을 한 거냐며 트럼프를 맹비난하는 미국 의회와 이럴 줄은 몰랐다며 패닉에 빠진 백악관. 세계 최강대국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 앞에 처참하게 굴복하는 그 통쾌한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토마스 스털링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즉 NSC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전략가라는 막중한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이죠. 지난 30년 동안 이 워싱턴의 심정부에서 세계의 지정학적 체스판을 제 마음대로 주물러왔다고 자부해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세계 최강 대국의 중심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날 것 그대로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오벌오피스의 두꺼운 방탄유리창 너머로 워싱턴의 눈부신 오후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맹렬하게 폭발할 듯 숨이 막히게 뜨겁습니다. 백악관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을 커다란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트럼프 대통령이 길길이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100억 달러를 받아내. 15조 원이라고. 안 내놓으면 내일 아침 당장 주한미군을 싹 다 빼버리란 말이야. 그의 핏발선 고함 소리가 두꺼운 최고급 카펫을 찢을 듯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미국의 내로라 하는 국무장관과 최고위급 안보참모들은 마치 사시나무가 떨듯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진노 앞에서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비굴한 모습들이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제 입가에는 아주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가 짙게 번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 거대한 압박 게임의 승패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저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익숙하고 또 너무나도 다루기 쉬운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차가운 금장 몽블랑 만년필이 종이 위를 스치며 서명을 남길 때마다 태평양 건너의 그 작은 나라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며 움직여 주었으니까요. 저는 20여 년 전 그들이 국가 부도라는 끔찍한 위기에 처해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나약하고 절망적이던 모습을 아직도 뇌리 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달러라는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그리고 미군이라는 거대한 안보의 우산 아래서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영원히 부모의 지갑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동맹?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동맹은 돈을 내는 자와 보호를 받는 자의 철저한 비즈니스일 뿐이야. 돈을 안 내면 당장 당 빼라고 해. 트럼프 대통령의 폭언이 거침없이 쏟아질 때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과 군사력을 이토록 노골적이고 효과적으로 휘두르는 지도자는 역사상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저는 책상 위로 한 장의 두꺼운 서류를 미끄러지듯 밀어올립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 조정은 겉면의 이름은 그럴싸한 외교 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국가 단위로 자행되는 거대한 협박장이나 다름없는 문서입니다. 기존 방위비의 정확히 10배에 달하는 1000억 달러, 하나로 약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굵고 선명한 글씨로 한가운데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핏빛 붉은색 잉크로 무자비하게 추가되어 있죠. 본 청구서에 대한 서명이 72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합중국은 주한미군 2만 8천 명의 전면 철수 준비 명령을 즉각 하달하며
한국에 제공되는 모든 군사 및 경제적 안보 자산의 가동을 무기한 중단한다. 이것은 동맹국에 보내는 예의 바른 협상 문서가 결코 아닙니다. 적국의 심장부에 들이대는 차가운 총구이자 무조건적인 항복을 강요하는 최후 통첩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굵은 사인펜을 집어들고 특유의 큼지막한 서명을 서류 밑바닥에 갈겼습니다. 종이를 찢어버릴 듯한 강렬한 펜촉의 마찰임이 방안을 채웁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저는 그 서류를 정중하게 집어들고 오벌 오피스를 빠져나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은 더없이 가볍고 가슴속 심장은 승리의 예감으로 통쾌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시간은 오후 1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서울의 시간은 새벽 2시. 온 국민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목덜미에 차가운 비수를 들이대기 위해 가장 비열하고도 완벽한 시간을 골랐습니다. 백악관 지하의 차가운 벙커, 국가안보회의 상황실로 내려간 저는 굳게 닫힌 강철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방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이미 한국으로 향하는 국방부 한라인 전송 시스템이 켜져 있습니다. 전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스털링 보좌관님, 통신 장교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송신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립니다. 망설임 따위는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약간의 힘을 주어 버튼을 누르는 순간 100억 달러, 주한미군 철수, 72시간이라는 세 개의 끔찍한 단어가 태평양 해저 케이블을 타고 빛의 속도로 서울을 향해 쏘아졌습니다. 상황실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시뻘건 핏빛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켜집니다. 72시간. 붉은 숫자가 1초씩 줄어들기 시작하며 이 공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상황실 상석에 푹신한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어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금장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손가락 사이로 빙빙 돌리며 턱을 괴고 스크린을 여유롭게 응시합니다. 제 머릿속의 계산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30분. 길어야 1시간이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엄청난 협박장을 받아든 순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대통령은 잠옷바람으로 벙커로 뛰어내려올 것이고 관료들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대책을 논의하겠죠. 하지만 대책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미국이 미군을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그 잘난 한국이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결국 1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제 눈앞에 놓인 빨간색 직통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당장 워싱턴으로 날아와 무릎을 꿇고 협상을 구걸하는 그 애처로운 목소리를 상상하며 저는 기분 좋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로운 미소가 제 얼굴에 머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상황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스크린의 붉은 숫자는 무심하게 스크런을 가리키고 72시간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앞에 전화기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관료들을 깨우느라 늦는 모양이군.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만년필을 계속 돌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에 모여있던 실무진들의 얼굴에 미세한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서류를 뒤적거렸지만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상황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려 쓴맛만을 내고 있었고 제 손가락 사이를 빙빙 돌던 만년필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둔탁해졌습니다. 통신망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겠지? 제가 참다 못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통신장교에게 묻자 그는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송신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수신 확인 시그널도 정상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쪽에서 문서를 열어본 것이 확실합니다. 문서를 열어봤는데 전화를 하지 않는다? 100억 달러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폭탄을 던졌는데도 2시간 넘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제 30년 외교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괴한 충목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서를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을 그들이 왜 이토록 조용하단 말입니까?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처럼 그 서늘한 침묵은 서서히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의 육중한 방음문이 쾅 소리를 내며 벌컥 열렸습니다.
NSC에서 유일하게 데이터와 숫자만으로 세상을 분석하는 수석 분석관 캐서린 조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뿐숨을 몰아쉬며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제 눈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평소 얼음처럼 차갑고 이성적이던 그녀의 눈동자가 전에 없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털링 보좌관님, 한국이 한라인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자에서 반사적으로 상체를 일으키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끊었다니? 시스템에 오류가 난 게 아니고? 캐서린은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태블릿의 화면을 넘겼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전화를 걸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 합참과 청와대가 미군과의 모든 보안통신망 접속을 스스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접속 시도를 튕겨내는 역방향 방화벽까지 쳐버렸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단절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의도된 차단입니다.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미군을 빼겠다고 협박했는데 살려달라고 빌기는커녕 아예 미국과의 대화 창구 자체를 그들 손으로 박살내버렸다고요? 이건 우리가 예상한 공포에 질린 약자의 반응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내민 거대한 청구서 앞에서 벌벌 떠는 대신 얼굴에 침을 뱉고 문을 쾅 닫아버린 격이었습니다. 캐서린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것입니다. 실시간 위성 데이터와 금융망 트래픽을 보십시오. 한국은 지금 패닉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서류를 보낼 것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사전에 완벽하게 짜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신망을 차단한 직후 한국 내 핵심 산업단지와 국가 전산망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고 특히 수출 통제 서버의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 서버? 그게 무슨 소리야? 미군 철수와 수출이 무슨 상관이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캐서린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보좌관님이 아직도 20년 전의 한국을 기억하신다면 완전히 새로 고침하셔야 할 겁니다. 그들은 분노해서 통신을 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미국의 협박에 맞서 미국의 심장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끝마친 겁니다. 그들이 통제하려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 전산망과 월스트리트 금융 서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초정밀 AI 통신칩의 수출 라인을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순간 척추를 타고 서늘한 얼음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끔찍한 오한이 몸을 덮쳤습니다. 한국이 방패가 아닌 창을 꺼내 들었다고요? 그것도 우리의 턱 밑에 시한폭탄을 설치해두었다는 뜻입니까? 70년간 이어진 불평등한 한미 동맹의 낡은 사슬을 오히려 대한민국이 스스로 끊어내려 하고 있다는 그 소름돋는 진실이 처음으로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이름 모를 한국의 천재 엔지니어들과 뚝심 있는 관료들이 미국이 오만방자하게 굴 때를 대비해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으로 기술 독립을 이루고 완벽한 반격의 칼을 갈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저의 오만함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자존심이 그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고작 침 몇 개로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건 단순한 허세야. 벼랑 끝 전술일 뻔이라고. 저는 주머니 속에 만년필을 꽉 움켜쥐며 국무부 직통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장 국무부 공식 명의로 2차 경고서안을 발송해 주한미군 철수는 농담이 아니라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 제가 분노에 찬 지시를 내리는 동안에도 캐서린은 저를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전면의 카운트다운 타이머는 어느새 71시간을 통과하며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호통을 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거대하고 끔찍한 재앙이 미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백악관이 폭주하며 던진 부메랑이 대한민국의 서늘한 침묵 속에서 수만 배로 덩치를 키워 우리들의 목숨을 노리고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카운트다운 시계의 붉은 숫자가 70시간 59분을 가리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책상 한 구석에 놓여있던 뉴욕 연방준비은행 직통 비상전화기가 마치 죽음을 알리는 사이렌처럼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굴복 전화를 기다리며 여유롭게 손가락 사이로 돌리던 금장 몽블랑 만년필이 제 손아귀에서 툭 떨어져 데스크 위를 요란하게 굴러갑니다.
수화기를 향해 뻗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아니 아주 격렬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고막을 찢을 듯 들려오는 월스트리트 최고 거물의 짐승 같은 고함 소리는 제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산산조각 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스털링, 도대체 백악관 놈들이 태평양 건너 한국에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른 거야? 지금 당장 트럼프에게 달려가서 그 빌어먹을 주한미군 철수! 협박 당장 백지화하라고 전해.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워싱턴에 해가 뜨기도 전에 미국 경제의 심장이 먹고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테니까.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리처드. 고작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가 한라인 통신망 좀 끊었다고 세계 금융의 절대적 중심인 뉴욕이 흔들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그저 겁에 질린 그들의 일시적인 반항이자 뻔한 해프닝일 뿐입니다. 곧 무릎을 꿇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알량한 변명은 그의 광기 어린 분노 앞에서 거대한 드럼통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해프닝? 니놈들은 그 잘난 백악관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정학 지도나 들여다보고 있으니 실제 시장과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턱이 없지. 지금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본사들과 월스트리트의 지하 데이터 서버 메인 서버들이 말 그대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고. 한국이 초정밀 AI 서버 냉각 제어 통신칩을 아주 합법적으로 잠가버렸단 말이야. 이 칩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초당 수억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미국의 하이퍼 주파수 거래망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빅테크 클라우드 서버는 단 24시간도 버티지 섭씨 100도를 넘는 열폭주를 못하고 일으켜서 전부 하얗게 녹아내린단 말이다. 그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황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 절반이 새빨간 경고등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조작하여 메인 화면에 띄운 것은 미국 전역의 핵심 데이터 센터 실시간 온도 현황판이었습니다. 라즈베이거스 사막에 위치한 구글 클라우드 제일센터, 버지니아의 아마존 웹서비스 본장,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지하 메인프레임 결제망까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난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마치 용암이 분출하듯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서버의 코어 온도가 섭씨 90도를 돌파하며 시스템이 스스로 살기 위해 강제 셧다운 프로세스를 시작한다는 치명적인 알림이 팝업 창처럼 폭우 쏟아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캐서린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끔찍한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음장 같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우리는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적의 달러를 찍어내며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한다고 믿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의 AI와 첨단 금융 서버의 심장박동을 통제하는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용하고 완벽하게 완성해두었던 겁니다. 현재 미국 전체 데이터 센터와 군사 레이더망의 98%가 한국산 초정밀 냉각 제어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심지어 우리 미국의 부품으로는 단 1%도 대체가 불가능한 오직 한국의 특정 반도체 연합만이 수십 년의 피땀 어린 연구 끝에 만들어낸 마스터키입니다. 그들은 사이버 공격으로 우리 안보망에 침투한 게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미국 경제에 숨통을 아주 합법적이고 우아하게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육중한 가죽 의자가 뒤로 나져빠지며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상무부에 연락해. 이건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불법 수출 통제야. 세계무역기구 WTO에 즉각 제소하고 한국 경제가 숨도 못 쉬게 천문학적인 슈퍼 관세 폭탄을 때려서라도 당장 그 칩을 우리 군함에 실어오게 만들란 말이야. 제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캐서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보좌관님. 제소할 명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한 게 아닙니다. 방금 전 대한민국 산업통상장관 명의로 발송된 긴급 공문에 적힌 공식 사유는 핵심 국가기술의 대외 유출 방지 및 보안성 검토를 위한 행정심사 무기한 연기입니다. 이것은 국제법상 모든 주권 국가가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과거 우리가 중국이나 다른 마음이 안 드는 나라에 목줄을 조일 때 밥 먹듯이 써먹던 바로 그 국가안보 예외조항이라는 무적의 논리를 그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교묘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되돌려준 겁니다. 불법이 아니니 우리가 보복관세를 때릴 명분도 없고 그놈의 보안심사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오직 태평양 건너 한국 정부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30년 외교 인생에서 처음으로 뼛속까지 시려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난도질 당하는 듯한 무력감을 맛보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향해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거친 비난 성명이나 감정적인 대응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늘한 침묵 속에서 자기네 나라 공장에서 생산되는 손톱만한 부품의 출고 서류에 도장 하나를 찍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잉크 자국 하나가 찍히지 않자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 경제의 심장부가 물리적으로 펄펄 끓으며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100억 달러라는 우리의 오만한 청구서는 이제 길바닥에 놔둔 한낱 휴지 조각처럼 우스워졌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밸브를 잠근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월스트리트의 서버가 멈추며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미국 국부의 가치는 이미 수백억 달러를 아득히 초과하여 수천억 달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지옥도를 그리며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워싱턴의 아침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지옥의 불길이었습니다. 아침 9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을 알리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그야말로 대학살 수준의 대폭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냉각칩 공급 중단으로 며칠 내에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말 그대로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객장의 전광판은 온통 붉은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시장의 붕괴 패닉을 막아보려던 인공지능 자동거래 시스템마저 서버 과열로 픽픽 쓰러지며 작동을 멈추면서 월스트리트는 투자자들의 비명과 깡통이 된 계좌들이 시체처럼 산을 이루는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평범한 미국 시민들의 평생을 바친 노후자금 401k 연금 계좌가 단 몇 분 만에 반토막이 나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불능의 거대한 경제 재앙은 즉각적으로 워싱턴 DC의 중심부 미국 의회 의사당으로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지금 제 눈앞에 상황실 뉴스 생중계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며 여유를 부리던 정치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빅테크 기업들과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펀드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정치 후원금을 받아 자리를 유지하던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이성을 완전히 잃고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라면 사사건건 당파로 나뉘어 목숨 걸고 싸우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오버오피스를 향해 맹렬한 융단 폭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백악관은 한국에 무슨 얼빠진 짓을 한 거냐? 그 알량한 방위비 몇 푼 더 받아내겠다고 주한미군 철수 흡박하더니 기어코 우리 미국 경제의 숨통을 다 박살내버릴 작정이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연단에 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마이크가 터져라 절규합니다. 그의 덜덜 떨리는 손에는 개장 1시간 만에 주가가 30% 이상 증발해버린 미국 대표 기업들의 참담한 손실 보고서가 쥐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장 제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가장 굳건한 동맹을 상대로 마피아처럼 삥을 뜯으려다가 오히려 우리 목에 치명적인 칼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저 냉각칩이 없으면 당장 내일 미국의 금융결제망 전체가 마비되어 우리 국민들이 마트에서 빵 한 조각, 우유 한 병 살 수 없는 원시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장 한국에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제발 칙을 받아오십시오. 국회의사당의 대리석 복도는 패닉에 빠져 서류를 집어던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보좌관들과 로비스트들의 항의 전화에 시달리며 분노에 차 고함을 지르는 의원들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이들의 모든 비난과 저주의 화살은 정확히 1600번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백악관 오버오피스에 앉아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 꽂히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한국을 쥐어짜서 100억 달러를 거뜬히 뜯어내겠다며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리고 호언장담하던 백악관 안보참모들의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비서실장의 긴급 호출을 받고 숨이 턱에 닿도록 오벌 오피스로 뛰어 올라간 제 눈앞에는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황제처럼 오만하게 굴던 트럼프 대통령이 양손으로 머리를 주인 채 푹 숙이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참담하고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어. 한국이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독리를 숨기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앓는 소리처럼 흘러나온 것은 과거 수많은 유세장에서 들려주던 사자의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꾼의 덫에 걸려 다리가 부러진 채 피를 흘리는 늙은 짐승의 애처로운 신음이었습니다. 그가 신경질적으로 팔을 휘두르며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서류들을 바닥으로 거칠게 쓸어버립니다. 어제 제가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그가 호기롭게 서명했던 100억 달러짜리 주한미군 철수 협박 청구서가 바닥에 나뒹굴며 그의 구도발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당장 한국 대통령실에 직통전화 연결해. 한라인이 끊겼으면 스위스에 있는 민간 통신망을 쓰든 군사 위성 전화를 쓰든 무조건 서울과 연결하란 말이야. 방위비 100억 달러고 나발이고 다 철회한다고. 전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당장 그 놈의 칩 수출 심사부터 제발 빌어. 내 핵심 지지 기반인 실리콘밸리의 돈줄과 월스트리트가 오늘 안에 전부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다. 트럼프의 고함은 더 이상 일국의 대통령이 부하에게 내리는 엄중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정치 생명과 미국의 경제를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처절한 구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치밀하며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나라였습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외교부 공식 채널을 통해 수십 번의 긴급 통화를 시도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연락을 취해봤지만 태평양 해저 케이블을 건너 돌아오는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규칙적인 기계적인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아예 외부로 통하는 모든 철장을 걸어 잠그고 철저한 묵비권을 행사하며 워싱턴의 절규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애가 타서 피를 토하고 우리 내부의 분열로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릴 때까지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를 철저하게 말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벌 오피스에서 쫓겨나듯 상황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다시 지하 벙커로 내려온 저는 텅 빈 제 책상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전면 스크린 한가운데서 번쩍이는 핏빛 카운트다운 타이머는 이제 58120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우리가 오만하게 한국에게 항복하라고 주었던 72시간의 넉넉한 데드라인이 이제는 미국 경제의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고 국가가 부도나기 전까지 남은 시한부 선고 시간으로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끝도 없이 지하를 뚫고 추락하는 주식시장의 붉은 화살표들과 하나둘씩 경고음과 함께 불이 꺼지며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드는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 지도를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이제 실소조차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호를 구걸하며 돈이나 바치는 한심한 총알바지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겉멋에 취해 달러 패권을 휘두르며 자본주의의 파티를 즐길 때 그들은 소리 없이 반도체 클린룸에서 밤을 지새우고 연구실에 불을 밝히며 세계 기술의 절대적 정점을 향해 피땀 흘려 묵묵히 전진했던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거친 틈바구니 속에서 다시는 짓밟히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기술 독립을 갈망했는지, 그리고 그 수십 년에 맺힌 한과 집념이 만들어낸 저력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이제야 제사를 깎아먹으며 처참하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지만 거대한 나라가 작심하고 침묵의 경제 철퇴를 내리칠 때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미국 제국조차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이 끔찍한 현실. 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그들의 발밑에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뼛속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숨막히는 악몽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본능으로 처절하게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제 불길한 예감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가장 잔인한 현실이 되어 상황실의 스크린을 찍고 들어옵니다.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백악관 지하 벙커를 휩쓸고 지나가는 순간 거대한 메인 모니터 상단의 붉은색 속보 자막이 미친 듯이 번쩍이기 시작합니다. 중동발 진급 속보. 저는 멍해진 머리를 억지로 부여잡고 스크린을 올려다봅니다. 흐르는 자막을 읽어내려가는 제 두 눈의 동공이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립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의자 손잡이를 간신히 움켜쥐고 버팁니다. 미 합중국의 심장인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가 열폭주로 녹아내리고 있는 바로 이 치명적인 순간에 우리가 오만하게 걷어차버린 그 빈자리를 향해 누군가가 천문학적인 현찰을 싸들고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 자본의 흐름은 단 하루도, 아니 단 1초도 위기에 빠진 미국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화면에 비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의 전용기입니다. 중동 최대의 오일머니를 주무르는 이른바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빈자이드 왕세자의 최측근이죠. 원래 이 전용기의 목적지는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였습니다.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수백조 원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 미래도시 네옴시티의 전체 데이터 인프라 구축 계약을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과 체결하기 위해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캐서린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두드려 띄운 실시간 비행 항로 추적 지도를 보면 그 전용기는 태평양 상공에서 급격하게 기술을 틀어버렸습니다. 워싱턴으로 향하던 항로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들이 손살같이 날아가 바퀴를 내린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서울의 김포국제공항입니다. 저는 화면 속 붉은 양탄자가 깔린 김포공항의 활주로를 넋이 나간 채로 바라봅니다. 외교 무대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방문국의 수도를 스킵하고 다른 나라로 직행해버리는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모욕입니다. 사우디가 미국 국가안보회의와 백악관의 체면을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CNN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김포공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사우디 총재의 얼굴에는 그 어떤 외교적 수사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를 맞이하는 것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굴지의 한국 IT 기업 총수들입니다. 영접의 격은 완벽한 국가 원수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방문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 앞에 무릎을 맞대고 새로운 시대의 맹약을 맺는 역사적인 배관식 현장인 것입니다. 연이어 터지는 로이터 통신의 긴급타전이 제 심장에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미국 빅테크 컨소시엄과 맺기로 했던 800억 달러 규모의 네옴시티 데이터 센터 구축 계약 일방적 파기 선언. 파기 사유는 미국 내 인프라 불안정성 및 핵심 냉각 기술 부재. 저는 모니터의 숫자를 보고 또 봅니다. 800억 달러. 한화로 무려 1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로 뜯어내려 했던 100억 달러의 8배가 넘는 국부가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파기의 칼날이 제 목을 베고 지나가기도 전에 다음 속보가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사우디 김포공항 도착 직후 대한민국 정부 및 반도체 연합과 차세대 AI 냉각 인프라 독점 공급 계약 전격 서명. 계약 규모 1,500억 달러 약 200조 원. 대금 전액 현금 일시불 시급. 저는 헛바람을 들이켭니다. 현금 일시불. 수십 년에 걸친 분할납부나 복잡한 금융 조건 따위는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목줄을 쥐고 흔들겠다고 100억 달러짜리 협박장을 들이미는 그 오만한 시간 동안 사우디는 미국의 기술력은 껍데기뿐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2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찰을 캐리어에 담아 서울로 달려가 갖다 바친 것입니다. 사우디 총재가 외신 기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서울의 프레스센터 단상에 섭니다.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가 유창한 영어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엽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오만함으로 발로 차버린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 파트너를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완벽한 자본으로 선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버가 언제 불타오를지 모르는 불안정한 국가와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동의 미래를 움직이는 디지털 심장은 완벽한 기술력을 증명한 대한민국이 설계할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채찍이 되어 미합중국의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오만방자하게 달러를 무기 삼아 동맹을 협박하던 미국의 민낯이 역으로 그 자본주의의 논리 앞에 처참하게 발가벗겨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충격은 거대한 해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의 시간으로 늦은 오후, 이번에는 대서양 건너 유럽연합의 심장부인 브뤼셀에서 속보가 터져나옵니다. EU 집행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긴급 기자회견 단상에 오릅니다.
그녀는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향해 끊임없이 견제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미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유럽연합은 미합 중국이 대한민국에 가한 경제적 강압과 100억 달러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자유시장 경쟁의 근본을 파괴하는 중대한 훼손 행위로 간주합니다. 실명 비판입니다. 유럽연합의 수장이 동맹인 미국을 전 세계 앞에서 실명으로 저격한 겁니다. 외교 무대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참사입니다. 그녀의 뼈 있는 발언이 이어집니다. 더 이상 유럽의 디지털 주권과 금융 안보를 변덕스러운 달러의 횡포와 부품 하나조차 통제하지 못해 무너져 내리는 불안정한 미국의 클라우드망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에 EU 경제위원회는 유럽 전역의 차세대 디지털 뱅킹 및 공공 데이터망의 새로운 표준 인프라로 대한민국의 초정밀 AI 통제 시스템을 전격 채택했음을 알립니다. 상황실 구석에서 국무부 실무관 한 명이 억눌린 신음을 흘립니다. 저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을 짚고 간신히 버티는 중입니다. 유럽의 표준 칙택.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로비를 쏟아부어 구축해놓은 유럽 내의 IT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붕괴하고 그 자리를 한국의 기술이 완전히 대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 경제의 가장 거대한 돈줄 하나가 통째로 잘려나가는 소리가 상황실에 스산하게 울려 퍼집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줄을 지어 한국 인프라 도입 긴급 법안을 초고속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의회 심의에만 몇 년이 걸릴 법안들을 단 24시간 만에 통과시켰다는 것은 이미 그들 역시 미국의 폭주를 예견하고 한국과 물밑에서 모든 조율을 끝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2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진짜 치명상은 동맹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날아옵니다. 일본입니다. 도쿄의 외무성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는 속보가 스크린을 채우는 순간 저는 이 화면이 시스템 오류로 고장난 것이 틀림없다고 애써 현실을 부정해봅니다. 하지만 화면 속 일본 재무상의 발언은 너무나도 또렷하고 냉혹합니다. 일본 정부는 미합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위협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쿄 증권거래소를 포함한 일본 국가 핵심 전산망의 운영체제를 기존 미국산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전면 이관하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일본이 미국을 비판하고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가장 충실한 하수인이자 한국과는 역사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가진 그 일본조차 철저한 계산 끝에 미국의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워싱턴의 오만함과 무능함이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아시아의 역학 구도마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하게 만들어버린 대사건입니다. 캐서린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외교 채널의 폭주 목록을 기계적인 목소리로 읊어댑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호주, 심지어 아프리카의 신흥국들까지 전 세계 경제 대국들의 사절단이 줄을 지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의 외교부 장관들이 주한 한국 대사관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는 중입니다. 미국이 주먹을 휘두르며 걷어찬 그 황금 같은 빈자리가 순식간에 전 세계 국가들의 피 튀기는 경매장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매의 유일한 주체자이자 절대 권력자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미소를 짓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스웨덴의 권위 있는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특별 보고서의 굵은 헤드라인 하나가 전 세계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합니다. 미국이 100억 달러의 갑질로 한국을 협박한 순간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기술의 패권은 아시아의 호랑이에게 완벽하게 넘어갔다. 지난 70년간 미국이 쥐고 흔들던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서울을 향해 완전히 이동했다는 공식적인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제가 서 있는 이곳 워싱턴의 중심부는 섬뜩할 정도로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는 정례 경제 브리핑이 잡혀 있었지만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을 때 펼쳐진 광경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항상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던 특파원석에는 외국 기자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CNN과 지역 방송사의 카메라맨 두세 명만이 하품을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세계의 모든 눈과 귀,
그리고 천문학적인 자본을 움직이는 카메라들은 전부 생동감 넘치는 서울과 브뤼셀을 향해 돌아가 있습니다. 워싱턴이 하는 말에는 이제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세계 질서의 중심이라는 거만한 지위가 텅 빈 기자석의 썰렁한 공기로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텅 빈 상황실에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주머니 속에 꽂혀있던 금장 몽블랑 만년필을 조용히 꺼냅니다. 28년 동안 이 펜으로 수많은 굿다의 솜통을 조이는 협박 문서에 당당하게 서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바닥 위에 놓인 이 화려한 펜은 한없이 가볍고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사우디의 200조 원, 유럽연합의 표준 장비 교체, 동유럽의 긴급 법안, 일본의 배신.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의 도미노를 쓰러뜨린 첫 번째 손가락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그 알량한 100억 달러 청구서에 서명했고 미군 철수라는 셧다운 조항을 넣었으며 관세 폭탄이라는 자충수를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저 가만히 서서 우리가 스스로 파놓은 깊은 무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달려와 그 무덤 위로 거침없이 흙을 덮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실의 붉은 경광등 불빛이 제 주름진 얼굴 위로 차갑게 떨어져 내립니다. 콘크리트 벙커의 벽이 쩍쩍 갈라지며 무너져 내리는 듯한 환청이 귓가를 강하게 때립니다. 스크린 속에서 쉼없이 올라오는 속보 자막들은 전부 같은 방향, 오직 서울만을 가리키며 맹렬하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20세기 내내 달러 패권이라는 환상에 취해 있던 늙은 제국의 오만함이 대한민국의 차갑고도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산산조각나며 잿더미로 변해가는 이 소리 없는 멸망의 순간을 저는 그저 두 눈을 뜬 채로 처절하게 목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뉴욕 증시의 붉은 그래프가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모든 스크린을 집어삼키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제 책상 위에 놓인 오버오피스 직통 전화기가 또다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았다면 대통령의 호출은 제게 막강한 권력을 확인시켜주는 달콤한 전주곡이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저승사자의 종소리처럼 섬뜩하게 귓가를 파고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올리자 반대편에서는 평소에 그 위풍당당하던 호통 대신 쇠소리가 섞인 완전히 짓눌려버린 거친 숨소리만이 흘러나옵니다. 스털링, 당장 올라와. 단장, 단 한마디. 그 짧은 문장 속에 세계 최강 대국을 호령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저는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듯한 다리를 질타하며 비틀거리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벌 오피스로 향하는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걷는 것처럼 아득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벽에 걸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오늘따라 저를 매섭게 노려보는 것만 같습니다. 루스벨트, 레이건,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쌓아 올린 미합 중국의 위대한 70년 경제, 패권이 제가 서명한 그 오만한 100억 달러짜리 청구서 한 장 때문에 단 이틀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는 죄책감이 제 숨통을 사정없이 조여옵니다. 오벌 오피스의 무거운 마호가니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광경에 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재무부 장관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고 백악관 수석 경제보좌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점이 나간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그 거대한 결단의 책상 뒤에 앉아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핏대를 세우며 불과 48시간 전에 그 당당한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헝클어진 금발 머리 아래로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핏기가 완전히 가신 창백한 얼굴. 그는 마치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쇠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때지만 그는 제 쪽으로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끝났어, 토로스. 다 끝났다고. 방금 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네. 개장 1시간 만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강제 셧다운된 거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CEO 12명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당장 내일 아침까지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모든 서버가 물리적으로 타버릴 것이라며 울부짖고 있네.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은 결제망이 마비되어 현금 인출조차 막혀버렸어. 미국 전역의 마트에서 생필품 결제가 안 돼서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야. 대통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팝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얕잡아 보았던 대한민국이 당긴 경제적 방아쇠의 파괴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는 그들이 아니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초정밀 AI 서버 냉각칩의 밸브를 아주 합법적이고 조용하게 잠가버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침묵의 대가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단 하루 만에 석기 시대로 되돌려버릴 만큼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제국주의적 탐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살려달라는 이 국가적 재난에서 제발 미국을 구원해달라는 처절한 애원만이 가득합니다. 당장 국무부 7층 특별회의실로 가. 한국 대표단이 방금 워싱턴에 도착해서 그곳에 앉아있다고 하네. 무슨 조건을 걸든 얼마나 굴욕적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서명하고 그 칩 수출을 다시 열어달라고 빌어. 무릎을 꿇으라면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라면 바닥을 기어. 이건 명령이 아니야. 미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구걸이란 말이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변명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제가 만든 지옥이니 제가 직접 그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들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발걸음에 돌려 오벌 오피스를 나서는 제 등 뒤로 70년 미국 패권 시대가 영원히 저무는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국무부 7층 특별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묘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불과 며칠 전 제가 한국 측에 10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를 요구하며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오만방자하게 협박 문서를 던졌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정복자처럼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었죠. 하지만 지금 회의실 문고리를 잡은 제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미끄러질 지경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회의실 중앙의 긴 테이블, 그 반대편에 대한민국 대표단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앉은 인물을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걸음을 멈칫합니다. 수많은 외교 무대에서 화려한 수사를 늘어놓던 그런 매끈한 정치인이나 외교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강진효,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석교섭본부장입니다. 하지만 그의 첫인상은 차라리 평생을 기계와 씨름해온 장인이나 현장 엔지니어에 가깝습니다. 몸에 꼭 맞지 않는 약간 헐렁한 잿빛 정장, 화려한 명품 시계 대신 손목에 채워진 낡은 전자시계, 그리고 테이블 위로 조용히 깍지를 끼고 있는 그의 두 손은 오랜 세월 현장의 거친 쇳가루와 뜨거운 열기를 견뎌낸 듯 마디가 굵고 투박합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수를 청하지도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지도 않습니다. 그저 안경 너머로 저를 응시하는 그 서늘하고도 깊은 눈빛 하나만으로 이 공간의 모든 공기를 완벽하게 장악해버립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자 강 본부장이 말없이 서류 뭉치 하나를 제 앞으로 쓱 밀어보냅니다. 며칠 전 제가 그들에게 들이밀었던 협박 문서와 똑같은 동작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 문서는 오만한 강대국의 텅 빈 허세였지만 지금 제 눈앞에 놓인 이 서류는 미국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절대자의 진짜 청구서입니다. 서류의 첫 장을 넘기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한미 첨단 기술 및 경제안보 포괄적 재편 협정. 그 내용 하나하나가 미국이 70년간 유지해온 모든 불평등한 경제조약과 기술 규제를 완벽하게 박살내는 일반적인 항복문서나 다름없습니다. 첫째, 미합중국은 향후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첨단 반도체 수출 및 기술 통제권에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간섭도 하지 않음을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둘째, 미국 시장 내 한국산 핵심 부품 및 완제품에 부과된 모든 관세를 즉각 철폐하며 기존에 부당하게 징수된 지식재산권 로열티를 전액 반환한다. 셋째,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로 한 일체의 경제적 협박 행위를 공식 사과하며 향후 한미 경제동맹의 주도권이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천명한다. 미국이 한국에게 100억 달러를 뜯어내려던 시도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부당하게 얽매여 놓았던 모든 기술적 족쇄를 끊어내고 한국이 세계 기술 패권의 절대적인 지배자임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무시무시한 선언문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미국은 영원히 한국의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 종이 위에 서명하지 않으면 1시간 뒤 미국의 모든 은행 서버가 멈추고 내일 아침이면 달러라는 화폐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절망작은 한숨을 내쉬자 강진호 본부장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하지도 조롱하지도 않는 아주 평온하고 단단한 바위 같은 톤입니다. 스털링 보좌관님, 당신들은 우리가 그저 미국의 하청 공장이나 짓고 떡고물이나 주워 먹으며 연명하는 나약한 속국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당신들이 달러의 힘을 믿고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며 오만하게 굴 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투박한 손을 가볍게 쥐었다 펴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잠든 시간에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잿더미의 땅에서 굶주림을 참아가며 공장에 나가 재봉틀을 돌리고 시커먼 탄광 속에서 진폐증을 알아가며 외화를 벌어왔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피땀 흘려 마련해준 푼돈으로 우리 세대는 낡은 책상에 앉아 밤을 새워가며 수학을 풀고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선진국들이 기술을 주지 않아 문전박대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입술을 깨물며 우리만의 설계도를 바닥에 그렸습니다. 당신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세계의 경찰 행사를 할 때 한국의 수많은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은 반도체 클린룸의 방진복 속에서 비오듯 땀을 쏟으며 단 1나노미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의 말이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제 가슴 깊은 곳을 무참하게 타격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칩 하나는 단순한 규소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대국들의 횡포 속에서 두 번 다시는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자 수십 년에 걸친 피와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돈으로 동맹의 가치를 매기려 했던 당신들의 그 천박한 계산기가 이 수십 년의 피땀 어린 집념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참담함, 그리고 제가 철저하게 무시해왔던 그 거대한 대한민국의 저력 앞에 완벽하게 압도당해버렸습니다. 제가 상대했던 것은 단순히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수모의 역사를 끊어내고야 말겠다는 한 민족의 위대하고도 한맺힌 집념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거룩한 희생의 결정체를 한낱 달러 몇 푼으로 짓밟으려 했단 말입니까? 제 오만함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도록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 꽂혀있던 금장 몽블랑 만년필을 꺼냅니다. 28년 동안 이 펜으로 약소국들의 숨통을 조이는 문서에 당당하게 서명해왔던 그 오만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펜은 세상 그 어떤 쇳덩어리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천천히 캡을 열고 강 본부장이 내민 항복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 미합중국 전권 대표 토마스 스털링이라는 인색은 글씨 바로 옆 빈칸에 펜촉을 가져다 댑니다.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며 남기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늙은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처럼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제 이름의 마지막 철자를 적어넣는 순간 참았던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서류 위로 툭 떨어집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오만과 편견 속에 갇혀 살아온 한 늙은 전략가의 뼈저린 회한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으로 위대한 국가를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을 향한 완전한 경애와 항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제가 말없이 펜을 내려놓자 강 본부장은 감정의 동요 없이 조용히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닫힌 회의실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등장했음을 세상에 알리는 웅장한 행진곡처럼 제 귓가를 맴돕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잿빛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봅니다. 오늘 달러와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미합중국의 낡은 시대는 영원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동방의 작은 나라,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내일을 향해 걸어갔던 위대한 어르신들과 엔지니어들의 나라, 대한민국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기술의 힘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고도 세계 최강 대국을 무릎 꿇린 그들의 서늘하고도 거룩한 승리 앞에 저는 그저 패배자로서 엎드려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28년 외교 인생의 마지막 날 뼈아프게 목도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미사일 하나 쏘지 않고도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멈춰 세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반격,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만하게 15조 원이라는 방위비 청구서를 들이밀며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우리 기술력 앞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빛나는 승리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며 세상을 호령할 때 아무것도 없던 이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빚어낸 것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거룩한 피와 땀이었습니다. 끼니를 걸으며 재봉틀을 돌리셨던 어머니의 갈라진 손끝, 캄캄한 탄광과 뜨거운 인도라에 맞닿는 여름, 중동의 사막에서 젊음을 바치셨던 아버지의 구분 등, 그리고 선진국의 멸시 속에서도 밤낮 없이 기술을 연마하며 매달렸던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모여 오늘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완성했습니다. 가난이라는 모진 굴레를 끊어내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결코 남의 손에 운명을 맡기지 않는 강인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어르신들의 그 숭고한 희생에 진심을 다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이 모여 오늘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최첨단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통쾌한 반전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혹은 그 시절에 치열했던 추억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귀한 지혜와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글귀 하나하나가 우리 후대에게는 그 어떤 교과서보다 값진 인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가슴 벅차고 진실된 대한민국의 영웅서사를 발굴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응원을 잊지 않고 매일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친 세파를 견디며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켜내신 당신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가장 눈부신 자랑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